제발, 제발 죽지 마. 넌 살아야 해, 흰동아. 10년이야. 10년 동안 내가 뭘 찾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채서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 내가 그렇게 찾던 그곳에 갈 거야. 내 진짜 집에 갈 거란 말이야. 밤 12시, 달도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언덕 위에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처절하고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 울음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개의 발 앞에는 발톱으로 긁어놓은 흙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피가 배어 있습니다. 발톱이 깨져 피가 나는데도 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남동쪽 어둠 속에 잠긴 바다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닙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개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새벽 4시, 어부 강태수가 밤새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째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바다로 나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정리하던 태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방파제 끝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자 바위 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온몸이 젖어 있는 새끼 진돗개였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태수는 주저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강아지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약해서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옷 속에 넣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수는 아내 영희와 딸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밤새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따뜻한 물주머니로 체온을 올리고 조금씩 미지근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강아지는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다가도 다시 가까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6시쯤 강아지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요. 지은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온몸이 새하얗다고 해서 흰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흰동이는 강태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봐주고 입양처를 찾아줄 생각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흰동이에게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흰동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활발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가족들에게 애교도 부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흰동이를 구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흰동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가서 긁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이상하게 여기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흰동이는 곧장 집 뒤편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걱정이 된 영희가 뒤따라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흰동이는 바다를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달을 보고 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들이 가끔 그러니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흰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흰둥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영희가 흰둥이를 안아들려고 하자 흰둥이는 거부했습니다. 더 울고 싶다는 듯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희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흰둥이는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흰둥이는 빠짐없이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강아지의 습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크면서 없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흰둥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수의사에게 데려가 보았습니다.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행동교정 전문가도 찾아갔지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체념했습니다. 이것이 흰둥이의 방식이라고, 흰둥이만의 습관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흰둥이가 우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다 전체를 보고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남동쪽 한 지점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누군가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족들은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GPS로 각도를 측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흰둥이는 10년 동안 오차 범위 5도 이내로 정확히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둥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흰둥이는 자정만 되면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향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흰둥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흰둥이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흰둥이는 밤 12시에만 울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개처럼 행동했습니다. 산책도 좋아하고 밥도 잘 먹고 가족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밥그릇 앞에 가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바다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산책을 시키려 목줄을 채우면 거부했습니다. 대신 계속 언덕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낮인데도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흰둥아, 밥 먹어야지. 이러다 아프겠어. 지은이 밥그릇을 들고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흰둥이의 몸무게가 2kg이나 빠졌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털도 윤기를 잃었습니다.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흰둥이가 집을 나가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흰둥이가 담장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흰둥아, 뭐하니? 다가가 보니 흰둥이는 담장 밑을 파고 있었습니다. 발톱으로 계속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계속 팠습니다. 담장 밑으로 구멍을 만들어 탈출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안 돼. 흰둥아, 태수가 급히 흰둥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저항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흰둥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담장을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흰동이가 넘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흰동이는 대문을 긁어댔습니다. 나무 대문에 깊은 자국이 패일 정도로 계속 긁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창문을 긁었습니다. 유리창에 발톱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흰동이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태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흰동이가 없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태수가 분명히 잠갔던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빗장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흰동이가 계속 부딪혀서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흰동아, 흰동아, 태수는 곧장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언덕에도 흰동이는 없었습니다. 마을을 뒤졌습니다. 해변을 뒤졌습니다. 영희와 지은도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함께 찾았습니다. 1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수가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흰동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흰동이는 정박된 어선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다른 배로 뛰어다녔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배에 올라가서는 바다를 향해 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배로 옮겨갔습니다. 흰동아,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흰동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봤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잊을 수 없는 눈빛을 봤습니다. 흰동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흰동이는 정말로 어딘가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동물행동 심리학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김민준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일주일 동안 흰동이를 관찰했습니다. 밤낮으로 흰동이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촬영했습니다. 흰동이가 우는 방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수 씨, 이거 보십시오. 김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GPS 좌표와 각도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흰동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놀랍습니다. 오차 범위가 5도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흰동이는 정확히 한 지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 박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흰동이가 바라보는 방향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남동쪽으로 4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태수가 그 지점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섬이 하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 이름이 뭐죠? 솔섬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작은 무인도인 것 같습니다. 태수는 그날 저녁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솔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성. 아, 거기 말이가 예전에 사람 살았지. 한 어르신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살았습니까? 글쎄, 한 10년 전까지는 살았던 것 같은데 남자 혼자 살았어. 근데 태풍 때 죽었다고 들었지.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흰동이를 발견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 혹시 개를 키웠습니까? 아, 맞다. 깨를 키웠어. 진돗개를 여러 마리 키웠던 것 같은데 가끔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지. 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흰동이가 10년 동안 바다를 향해 온 이유, 반드시 어딘가로 가려고 한 이유, 그 모든 것의 답이 저 섬에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그 섬에 가봐야 해요.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흰동이의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흰동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 섬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흰동이는 왜 10년 동안 그곳을 찾았을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흰동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음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보내온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자신의 어선을 준비했습니다. 영희와 지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흰동이도 함께였습니다. 흰동이를 배에 태우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배를 무서워하던 흰동이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자 흰동이는 배 앞쪽으로 갔습니다.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하지? 저렇게 침착한 흰동이는 처음 봐. 지은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집에 가는 것 같아 보여.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흰동이는 정말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귀향이었습니다. 배가 남동쪽으로 나아갈수록 흰동이의 반응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과 흥분의 떨림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흰동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울음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온 그 처절하고 애절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섬이 보여요. 지은이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소나무들이 빽빽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흰동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뛰어내릴 듯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태수가 급히 흰동이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흰동아.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40분의 항해 끝에 배가 솔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해변이 있었고 그 뒤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축구장 2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배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흰동이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흰동아, 하지만 흰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해변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라가자. 빨리. 가족들이 급히 배에서 내려 흰동이를 뒤쫓았습니다. 흰동이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방향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난 희미한 오솔길을 따라 5분쯤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10년치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흰동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흰동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곳에 무너진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집을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집 안으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녹슨 연장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흰동이는 무너진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을 맞아줄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가 흰동이의 집이었나 봐요. 영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을 그리워했던 것을,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을 말입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더 기울어졌습니다. 집 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 자국이 있었고 바닥은 흙과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는 무너진 소파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녹슨 냄비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시선이 벽 한쪽에 멈췄습니다.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액자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옷소매로 유리를 닦았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진돗개 4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희와 지은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개들 중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제일 작은 개, 제일 어려 보이는 개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진돗개였습니다. 사진 속 그 개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흰동이 아니에요? 지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개는 어린 시절의 흰동이었습니다. 10년 전 강아지였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가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3일 하나, 둘, 셋, 넷이와 함께 2015년 5월 3일 태수가 흰동이를 발견한 게 2015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지 한 달하고도 열흘 후였습니다. 넷이 흰동이의 원래 이름이 넷이었나 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마리 중 막내였으니 넷이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흰동이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흰동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사, 이게 너였구나. 이 집이 내 집이었어. 흰동이가 사진을 보더니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걔도 우는구나. 태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집 주인 정호는 어떻게 된 것일까? 다른 3마리 개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흰동이만 바다 건너 통영까지 떠내려간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섬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태수는 집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흰동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정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자 작은 텃밭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만 한때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꿨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토마토를 심었던 것 같았습니다. 텃밭 옆에는 계집이 4개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마리 개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지은이 넷이라고 쓰인 계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고 작은 고무공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흰동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을 것입니다. 아빠 여기 봐요. 지은이 계집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반쯤 묻혀있던 금속 명패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태수는 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겠지만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솔섬에서 돌아온 태수 가족은 정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사진 한 장과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수는 먼저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정호라는 이름과 솔섬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아, 있네요. 정호 씨. 2010년에 솔섬에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나 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직원이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5년 6월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네요. 태풍으로 인한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흰동이를 발견한 바로 그 시기에 말입니다. 혹시 이분과 친했던 분을 아십니까? 장례식에 누가 왔는지 기록이 있을까요? 장례식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으셨대요. 친구분 한 분이 장례를 치러주셨다고 합니다. 직원이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김철수 씨라는 분이 장례를 치러주셨네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태수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항구 근처에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태수가 정호에 대해 물으니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우, 그 친구 말인가요? 참 불쌍한 친구였지요. 할아버지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며 태수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원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결혼도 하고 딸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였죠. 정우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대요. 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우는 경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5살 된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거예요. 정우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집도 팔았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살 곳을 찾았죠. 그렇게 2010년에 솔섬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진돗개 4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정호가 말하길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지만 개들은 그냥 곁에 있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 했죠.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배를 타고 솔섬에 갔어요. 생필품 같은 걸 갖다 주고 정호 안부도 확인하고 그랬지요. 정호는 낚시하고 텃밭 가꾸고 개들이랑 산책하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행복해 보였나요? 글쎄요. 행복이라기보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개들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 내지를 많이 아꼈어요. 제일 어리고 귀여웠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2015년 6월 중순이었어요. 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죠. 나는 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육지로 나오라고 했죠. 하지만 정우는 거절했어요. 개들 때문이었어요. 개 4마리를 다 배에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배라서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섬에 남겠다고 했어요.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렸죠. 개들은 나중에 데리러 오면 된다고 일단 정우라도 나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개들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무서워할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태풍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배가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김할아버지는 곧바로 솔섬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비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해변에서 정우를 발견했어요. 정우는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우 주변에는 진돗개 3마리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3마리도 다 죽어 있었어요.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개들이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어요. 정우는 개들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강했던 거죠. 결국 정우도 개들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럼 네 번째 개는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지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섬 전체를 다 뒤졌는데도요. 아마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간 것 같았어요. 어린 강아지였으니까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 흰동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개를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넷시입니다. 살아 있었어요. 제가 구조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통영 방파제에서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시가 살아있었구나. 정우가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2015년 6월 그 태풍의 밤에 어린 흰동이는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어쩌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을 찾으려다 바다로 떠밀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거센 파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하룻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47km를 떠다니다가 통영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흰동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을, 자신의 진짜 집을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바다를 향해 울었습니다. 주인을 부르며 형제들을 찾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우 씨는 어디 묻혀 계십니까? 공동묘지에 있어요. 다른 세계들이 유골도 함께 묻어드렸죠. 연고자가 없어서 내가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의 육고를 솔섬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곳이 정호 씨가 평화를 찾았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흰동이가 내시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정우도 그걸 원할 거예요. 사랑하는 개들과 함께 평화로웠던 그 섬에서 영원히 쉬는 게 정우에게는 가장 좋은 일일 거예요. 일주일 후 태수 가족은 다시 솔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우와 3마리 개들의 유골이 담긴 함이었습니다. 흰동이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에 흰동이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배가 솔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섬에 올랐습니다. 흰동이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가가 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집 옆 소나무 아래를 골랐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정우가 좋아했을 장소였습니다. 태수와 김할아버지가 함께 땅을 팠습니다. 깊지 않게 조용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영희가 준비해온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와 하나, 둘, 셋. 이곳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모두가 잠시 묵념했습니다. 흰동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주인과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방식이었지만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호야, 용서해라. 내가 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날 너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를 데려왔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시가 살아있었어. 10년 동안 너를 잊지 않고 기다렸대. 이제 만났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라.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수가 흰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사, 여기 남고 싶니? 흰동이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기다렸습니다. 만약 흰동이가 이곳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그것이 흰동이가 원하는 거라면 존중해줘야 했습니다. 흰동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손을 코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흰동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해했습니다. 흰동이는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리움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태수가 흰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흰동이는 태수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무덤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 그리고 하나, 둘, 셋. 이제 저는 가야 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일행은 천천히 섬을 떠났습니다. 배가 출발할 때 흰동이는 한 번 더 섬을 돌아봤습니다.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흰동이가 언덕으로 올라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흰동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흰동이를 살펴봤습니다. 흰동이는 자신의 방석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흰동이가 안 나가네요. 그래. 이제 괜찮은가 봐. 태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흰동이가 밤에 울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흰동이는 더 이상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흰동이의 전체적인 모습이 변했습니다.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체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산책을 즐겼습니다. 가족들과 놀았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흰동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흰동이 표정 봐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 흰동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흰동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시는. 아니, 흰동이는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영희가 흰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가족은 흰동이의 과거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두가 함께 솔섬을 방문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가서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새꽃을 놓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정호 씨, 잘 지내시죠? 네 씨. 아니, 흰동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흰동이는 그때마다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 곁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흰동이는 배에 오를 때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흰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흰동이는 태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흰동이의 털을 휘날렸습니다. 흰동이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흰동아, 우리 집 가자. 흰동이가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김할아버지도 가끔 태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흰동이를 보러 왔습니다. 흰동이는 할아버지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정호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내사 잘 지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정호도 기뻐할 거야. 할아버지가 흰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동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흰동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밥을 잘 먹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가끔 흰동이는 마당에서 남동쪽을 바라봅니다. 솔섬이 있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와서 가족들 곁에 앉습니다. 태수는 이제 이해합니다. 흰동이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는 태풍의 밤에 잃어버린 과거의 가족 정호와 하나, 둘, 셋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함께하는 현재의 가족 태수와 영희, 지은입니다. 두 가족 모두 소중합니다. 과거를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흰동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흰동이는 태수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 흰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동아, 너는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잖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 흰동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태수가 흰동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흰동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흰동이가 우리를 더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요. 기다린다는 것의 가치를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깊이 느끼고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조금 더 오래 안아주세요.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너는 소중하다고.